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주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에서는 특권을 포기하라며 거듭 압박에 나서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야당 분열 공작이라며 똘똘 뭉쳐야 한다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가 1년 만에 다시 100달러에 육박하면서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금리도 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주가 전망과 함께 최근 경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두 안건 모두 내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가짜 인터뷰와 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은 언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처가와 자녀 재산 문제로 부적격하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의 도발 방지와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선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거래의 불법성에 대해 단합된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어깃장으로 식물기구로 전락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을 부르는 비가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시간당 최고 6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인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두 안건 모두 내일 예정된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도 방금 들어왔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일단 조금 전에 SNS 통해서 그 체포 동의안의 가결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 좀 이따 전해드리고요.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오전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보고가 이루어졌는데요. 국회에 접수된 순서대로 그제 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 법무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로 보내온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잇따라 보고가 됐습니다. 의사국장 발언 들어보시죠. 9월 18일 박광원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월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두 안건 모두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체포 동의안과 해임 건의안도 표결에 붙여질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 처리를 놓고 계파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단식을 21일째 이어가는 상황에서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똑 떨어지는 증거도 없이 증거인멸, 도망갈 염려도 없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굳이 구속하겠다는 것은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야당 분열 공작이 아니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 얘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치 단계로서 가결시켜주면 내가 자신 있으니까 그 법정에 가서 무죄 기각을 시키고 이렇게 해주는
대표의 리더십이 오히려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되자 단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2년 넘도록 자신 주변을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고 했습니다.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거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비회계의 영장을 청구하면 얼마든지 표결 없이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 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부결 취지로 표결을 해달라고 호소한 걸로 해석이 되는 지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것을 거론하면서 스스로 가결을 요구해서 당당하게 구속영장 심사에 임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속 의원들에게도 빠짐없이 내일 표결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내일 본회의가 대단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내일은 뭐 한 분도 빠져서도 안 되고 제가 장관들도 부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일 표결에 임해 주시고 과반이 석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여당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무대에 섰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의혹을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로 칭하면서 선거를 방해 조작하는 범죄는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선거법 등을 개정해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들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 연금 교육 개혁 추진, 한일 관계 개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등 현안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연설 일부 들어보시죠.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 문화를 바꿔봅시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민주당은 윤 원내대표 연설을 반성 없이 남 탓으로 일관한 정부 여당의 실정을 덮기 위한 자화자찬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연설 직후 서면 논평에서 여당으로서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윤 원내대표가 소통과 협치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제1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족족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부라고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부터 설득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윤 대통령과 친분, 처가와 자녀 재산 문제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런 의혹 제기는 억측이라며 이 후보자를 사법부 정상화를 이룰 적임자라고 엄호하고 있어서 인준 표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후에 열리는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내년부터 경찰로 넘기는 것과 관련해 경찰청과 국정원으로부터 준비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표결 역시 내일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야당과 정부가 정면 충돌하며 나온 총리 해임안,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가장 최근 기억하시는 모습은 아마 박근혜 정부 시절 이완구 총리일 건데요.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후폭풍이 정치권에 휘몰아쳤던 때입니다. 성 회장의 유서와 함께 뇌물을 제공했다는 정치인 명단이 공개가 됐고 정치권의 파장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이 전 총리의 이름이 공개된 겁니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필두로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냈지만 이 전 총리가 사퇴하면서 표결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리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추진된 총리 해임은 30년 전 김영삼 대통령 시절입니다. 황인성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12.12 사태는 불법 쿠데타가 아니라고 말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해임 건의로 표결에 붙여졌지만 부결됐습니다. 같은 해 성수대교 붕괴와 충주호 유람선 화재를 비롯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왔던 재난 사태가 연달아 발생합니다. 민주당은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문제 삼아 이영덕 당시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23명 전원을 상대로 해임안을 냈었죠. 표결 끝에 모두 부결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1999년 김종필 전 총리는 내각제를 위해 연내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했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책임을 물어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었죠. 하지만 여당이 대거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2년 후인 이한동 총리 시절에도 한나라당은 대우자동차 노동자 파업을 과잉 진압했다며 해임안을 냈고 시한 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됩니다. 다음은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이명박 정부 때로 가보겠습니다. 김황식 총리를 상대로 민주통합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했던 해임 건의안. 역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본회의장을 떠나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습니다. 87년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붙여졌다가 부결됐던 것이 2번, 나머지는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은 거대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붙여졌습니다. 야당의 숫자가 과반을 넘는 만큼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진보 정부에서 안보, 경제 모두 월등히 좋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또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셨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압도적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 때 서해 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이 발생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선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기며 의도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면서 군사합의가 내포한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관찰한 뒤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루 앞두고 유엔 사무총장과 만났습니다. 또 8개 나라와 릴레이 양자회담을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전에도 주력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벌써 3번째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북한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2년 임기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되는 만큼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고 한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최근 부쩍 가까워진 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에 관한 얘기도 오갔습니다. 다만 구테르스 총장은 다자 외교 무대의 집행자로서 사적인 입장을 밝히는 대신 국제 안보 위기 딜레마를 포기하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뉴욕 방문 이틀째에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릴레이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모나코와 수리남, 코트디부아르와 레소토, 벨리즈 등 8개 나라와 30분 정도씩 숨가쁘게 마주 앉았습니다. 엑스포 총력전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적극 힘을 보탰는데 가나 아쿠포아도 대통령 부부와 동반 오찬을 함께하며 부산 홍보에 나섰습니다. 뉴욕의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는 해양도시 부산은
한국 경제의 탯줄이자 어머니라고 도시의 역사와 매력도 소개했습니다. 부산의 음식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포장마차에서 해물파전과 떡볶이도 시식했습니다. 페어에서 일어나 최고의 디지털 첨단 산업을 키운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이자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내일 새벽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국제사회 연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무대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어깃장으로 식물기구로 전락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리포트부터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책임이 있는 건 러시아 하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중국과는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0분가량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판하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continu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we are committed to diplomacy that will bring abou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북한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쟁점에서 종이 호랑이 신세로 전락한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상임이사국을 늘려 중국과 러시아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We need to be able to break the gridlock that too often stymies progress and blocks consensus on the Council. We need more voices, more perspectives at the table. 유엔 사무총장도 개막 연설에서 안보리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 alternative to reform is not the status quo. The alternative to reform is further fragmentation. It is reform or rupture.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의 전쟁터가 됐다며 상임이사국 확대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엔 총회 연단에 처음 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침략 전쟁 당사자가 유엔에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Many seats in the General Assembly Hall may become empty if Russia succeeds with its treachery and aggression. 유엔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문제는 방법론입니다. 상임이사국을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 또 거부권을 진 중국과 러시아 반대를 어떻게 해소할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한때 정말 세계 안보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었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지금 리포터로 보신 것처럼 위상이 정말 예전 같지 않습니다.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종이 호랑이로 추락했다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는요, 아시다시피 구속력 있는 결정이 가능한 유엔의 최고 권위 기구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이렇게 5개 상임 이사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 10개국으로 구성이 됩니다. 상임 이사 5개 나라를 포함해 9개 나라 이상의 동의로 채택이 되는 결의는 그동안 지구촌 안보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6.25 전쟁 때는요, 당시 상임이사국이었던 소련 그리고 중국이 빠진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 참전이 결정돼 우리나라가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임이사국 사이에 진영 갈등이 심해지고 또 자국의 이득을 챙기는 행보가 노골화되면서 국제 질서 수립이나 분쟁 조정 같은 민감한 이슈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개점 휴업 위험에 빠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직접 보실까요? 먼저 지난달 30일엔 인권 탄압을 일삼아왔던 서아프리카 말리 군부 정권에 대한 제재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지역 주민들에게 해마다 유엔 긴급 구호 물자를 전달하는 결의안 역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이 됐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미국이 제출한 추가 대북 제재안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채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무력함을 드러낸 것은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입니다. 관련 결의안 모두 침략 당사국이자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물거품이 됐고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안보리의 기능 상실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이 주목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일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전망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 관련 기술을 지원할 경우에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결의에 참석한 핵실험 관련 대북 제재를 스스로 풀었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유엔 총회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 나라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한 4개 나라 정상이 모두 불참하면서 유엔의 위상 추락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최근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모든 힘이 집중된 현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인도, 독일, 브라질 같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나라를 중심으로 상임이사국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초연결 사회죠. 질서 유지를 위한 방안 필요하지만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기존 방식의 한계가 직면했다는 모습입니다. 자, 세계는 어떤 새로운 답을 찾을까요? 또 여기서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유엔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개편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충남 홍성군은 국내 연수를 다녀오겠다고 계획서를 내놓고는 실제로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홍성군 공무원 10명이 세무 업무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부산으로 2박 3일 동안의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이 부산에 하루만 묵은 뒤 일본 대마도를 다녀왔고 연수 보고서에는 그 사실을 숨겼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벌금형과 달리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건데 윤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 선고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형이 만약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 2월 1심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혐의들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대폭 높아진 겁니다. 먼저 재판부는 윤 의원이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데 대해 현장 조의금과 서울시에서 받은 지원금 등으로도 장례를 충분히 치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금된 1억 3천여만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장례와 무관하게 사용됐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부분을 포함해 무죄 판단을 받았던 일부 횡령액도 유죄로 뒤집으면서 윤 의원의 횡령액을 8천여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된 윤 의원의 횡령액 1,700만 원은 8천만 원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윤 의원이 국가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는 방법으로 국가 재정에 손실을 줬고 조의금 명목으로 모은 기부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방해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안성쉼터와 관련한 배임 혐의와 안성쉼터를 개인에게 빌려준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였습니다. 윤 의원은 판결 직후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 그래픽을 잘못 사용한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신청했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YTN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어젯밤 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YTN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기술적 실수로 인한 방송사고와 관련해 언론인을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시도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언론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도 경찰이 언론을 겁주려는 의도라며 강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네,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 선에 근접하면서 주요국이 지금 물가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만 물가 압력에 연내에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주가 전망과 함께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국제유가 오르면 당장 우리 휘발유 가격도 따라서 금방 오르잖아요. 네. 근데 국제유가가 지금 $100에 육박했다는데 $100 돌파할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제 유가의 결정은 수요 쪽, 공급 쪽, 그다음에 투자 쪽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현재 세 가지 사안 모두 상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유가가 여기까지 튀어오르게 된 것, 최근에 석 달 동안 거의 한 30%가 오르게 된 이유는 공급 쪽에서 찾을 수가 있을 텐데요. 산유국들이 여러분도 아실 테지만 지금 엄청난 감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그래픽 잠깐 설명을 네. 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작년 10월에 $92였고 지금 $90. 네. 그리고 작년 11월에 $98, 또 어제 $93. 네. 지금 위에 게 서부 텍사스 중진류 네. 선물 가격이고요. 밑에 게 이제 브렌트유죠. 선물 가격입니다. 네. 자, 보면 거의 1년 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가 조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 네.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볼 텐데 예.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공급 쪽입니다. 예, 현재 산유국들, 특히 사우디와 러시아 모두 감산을 결정하고 있고요. 이 감산이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네. 여차하면 감산의 폭도 더 커질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석유 시대의 종말이 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써봐야 2030년, 2050년이지만 2030년 이후에는 이제 내연차를 아예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산유국들이 오히려 비싸게 팔겠다는 의지가 많이 들어간 거고요. 수요 쪽은 실은 별거 없었는데 최근에 중국이 일단 바닥은 지났다. 그럼 중국이 다시 힘을 내면 나 기름 좀 쓸게 하면 수요 쪽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 그리고 세 번째 투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원유 가격을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브렌트유 선물 가격, 예. WTI 선물 가격.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유가라는 것은 이 선물로 거래가 되고 마지막에 뭐 현물 거래하는 거는 실제 투자 중에 한 10%가 될까 말까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투기 세력이 붙어서 오히려 상방 쪽으로 더 많은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연내 $100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상승세가 꽤 오랫동안 지속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안정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좀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유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미국이 강력한 긴축을 하면서 경기를 망가뜨린다든가. 경기 침체가 오면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시기였을 때 수요 쪽에서 원유 수요가 떨어지면서 뭐 유가가 하락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산유국들이 좀 마음을 바꿔서 네. 이 감산을 풀고 증산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사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뭐 국제 유가 관련해서는 산유국들이 계속해서 공급량을 조절해 왔었잖아요. 네. 올해 초 같은 경우도 공급량을 조절해서 감축한다고 했습니다만 유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 경기 침체 우려였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는 거의 사라진 겁니까? 아니요, 아직까지도 상존하고 있죠. 예. 특히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법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미국의 9월 FOMC 회의가 있는데 만에 하나 여기에서 미국이 작년처럼 또 강력한 긴축 의지를 펼치고 금리 인상 간다면 이번에는 실은 경기가 거의 무너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아마 그거 오늘 반영된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이제 금리 결정하면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파월 의장이 거기서 주목하고 있는 건데, 자,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면 물가도 따라 오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가장 딜레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앞서 유가 그림도 봤지만
작년부터 올해 우리가 물가가 잡혔다, 뭐 나름 안정됐다라고 하는 거 실은 생활 물가는 그대로였고요. 예. 딱 하나가 떨어져서 그랬던 겁니다. 바로 유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앞서 그림에서 거의 90달러가 69달러까지 그러니까요.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유가가 떨어져서 물가가 잡혔는데 이 유가가 다시 작년만큼 오르게 된다면 물가가 오르는 건 명약 관화한 것이고요. 예, 예. 그럼 다시 물가가 오르니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이 당장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달에는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혹시 또 올릴 수 있는 것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죠. 예. 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 상승의 압력이 같이 네. 높아지게 되고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네. 유가가 올랐을 때 우리나라 전기세 요금 인상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의 전기요금, 우리 전기세 영향받는 건 두 가지입니다. 네. 그게 하나는 유가고요. 예. 또 하나는 환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유가는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달러 강세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현실적으로 전기 요금 관련한 인상 요인은 많이 있는데 네네. 이미 올해 두 차례 올리기는 했었지만은 올린 폭이 실질적으로 올려야 되는 폭의 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근데 당장 지금 최근 유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이제 4분기가 돌입하게 되는데 네. 전기 요금의 인상을 할 당위성은 높아지고는 있는데, 네, 있는데. 예, 여기서부터 이제 딜레마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금리 또 주식시장도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답보 상태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주가 네. 어떻게 움직일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들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코스피,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먼저 보게 되면 일단 2,100부터 2,600까지는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다시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한 2,550 정도가 되고 있고요. 예. 다시 2,600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지금 표에 나오고는 있지만 삼성전자가 뭐 4만 원, 5만 원대에서 7만 원대를 이제 회복하게 되는 이제 그 네. 역할. 그러니까 두 개가 거의 동조화되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네. 자, 이 대목에서 일단 삼성전자부터 이야기를 하면 예. 삼성전자가 저렇게 힘을 내고 막 앞으로도 잘 될 거야라는 기대감은 일단 메모리 반도체의 바닥은 지난 것 같아. 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최근에 생성형 AI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AI 칩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고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지만 알고 봤더니 고사양의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네. 이게 삼성전자가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바닥은 지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가격 상승이 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이유 하나. 예. 두 번째가 저 생성형 AI라는 저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양도 우리는 좀 많이 들어갈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네. 실제 메모리 아무리 고사양이라 하더라도 그게 생각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그런 것들이 지금 7만 원대에서 계속 삼성전자를 막아내고 있고요. 네. 주식시장은 예.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있을 미국의 연준, 네. 연준의 코멘트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아. 지금 시장의 바람은 예. 더 이상 금리 올리지 마. 어떤 발언이 나왔으면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는 바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노동시장이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 고용시장 좋지 않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일단 시장이 환호할 것 같고요. 금리 올리기 쉽지 않으니까. 예. 두 번째는 지금은 누가 봐도 특히 삼척동자가 봐도 물가가 오를 가능성밖에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유가가 저렇게 올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난 잭슨홀 미팅 8월에 그때부터 이 파월 의장과 연준은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국제 유가라든가 국제 곡물가 가격 같은 거는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연준은 이 유가와 곡물가를 뺀 물가, 우리가 그걸 근원 물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번에 파월 의장도 내일 새벽에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유가와 먹거리는 변동성이 크니까 앞으로 금리를 볼 때 그 바로미터는 근원 물가, 그 얘기를 근원 좀 해줬으면 PCE 좋겠다. 물가를 본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뭐 유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좀 상쇄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라든가 뭐 이런 코멘트까지 해준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이 세 개를 좀 반대로 표현을 한다면
글쎄요. 내일부터 또 시장은 상당히 투심이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예. 미국 연준이 새벽에 어떤 결과를 발표하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이 많이 변동이 될 텐데 네. 이후에 금리 이번에는 이제 동결한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후에 한 번 정도는 더 금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 그 인상 가능성을 좀 전망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의 세간의 초점이 되는 거고요. 네. 그 힌트가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온다는 건데 우선적으로 이달에는 99% 동결입니다. 99%요? 그럼 현재 상단이 역시 5.5로 지금 막혀 있겠죠. 예. 그리고 미국은 이제 11월과 12월 두 번의 FOMC 회의가 남아 있는데 시장의 바람은 두 번 다 동결을 원합니다. 예. 근데 만에 하나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는 힌트와 발언을 통해서 야, 두 번 동결은 힘들어. 한 번은 올릴 거야라고 한다면 이제 상단이 5.75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 금리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고요. 예.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단기물이기는 하지만은 네. 오히려 종합적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마 4.4% 레벨까지 갈 겁니다. 네. 근데 이 정도 레벨로 가면 현재 못 버텨요. 우리 경제라든가 당장 미국 금융권, 네. 전 세계가. 그래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제발 내일 새벽에 남은 두 차례를 좀 동결로 가를 뉘앙스를 원하고는 있으나 예.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뭐 가령 유가가 너무나 높아가지고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 이런 반응을 하면 이건 올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파월 그거 의장이 기억하시겠습니다. 내일 네. 어떤 발언을 할지 좀 주목해서 보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금리도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3.5%, 미국이 5.5%, 2%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우리 금리 높거든요.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고 네. 하고요. 자,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어떻게 금리를 조절할 것 같고 시중금리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제 10월에 있죠. 그래서 내일 새벽에 아마 한국은행 관계자들도 숨죽이면서 결과를 보게 될 텐데 굉장히 강력한 매파적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10월에 한국은행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11월이 거의 기정사실하다. 그럼 5.75, 우리는 3.5, 2.25%포인트는 너무 많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이 금리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네. 높으면은 달러가 그 미국 쪽으로 가게 되고 환율이 또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더 거기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기준금리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시장의 돈은 기준금리보다는 이 채권금리, 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시장금리에 따라서 미국으로 빠지는지 한국에 남아있는지를 볼 텐데 그렇군요. 너무나도 예. 다행인 건 지금 기준금리는 벌어져 있었지만 시장금리는 우리랑 미국이랑 거의 붙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안 빠져나갔던 건데 예, 예.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미국이 강력한 매파 의지를 보인다. 그럼 미국의 시중금리가 튀어오를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우리도 뒤따라서 올려야지만 네. 이 달러 유출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내일 새벽에 있을 미국의 9월 FOMC 회의 그 내용 분야에 따라서 당연히 10월에 한국은행 결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원전 수출에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 있다고요? 네. 전해주시죠. 그 웨스팅하우스와 우리한테 이제 한수원에 소송을 걸고 들어왔었던 네. 건데요.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업체가 우리와 참 긴 인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원전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예, 예. 큰 도움을 받았던 회사가 웨스팅하우스였었고요. 아. 70년대, 80년대까지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받아서 우리 원전이 컸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서 웨스팅하우스는 오히려 쇠락 국면에 들어갔고 예. 주인도 바뀌고요. 반면에 이제 K 원전은 승승장구해서 이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번 폴란드 원전에 우리도 들어가게 됐는데 예. 웨스팅하우스가 아니 너네 K 원전 우리의 독자 기술을 활용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테 허락받아야지 요 소송을 건 건데 그랬군요. 미국 법원이 자격 없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민간 기업이기 예, 때문에. 민간 기업이기 네. 때문에. 근데 이게 한숨을 돌릴 상황이 아니라요. 아, 그래요? 네. 소송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 네. 그 이유를 보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은 미국 정부의 기술이다라는 뉘앙스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불씨가 남아 있는 거예요. 불씨가 남아 있어요.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걸 경우에는 네. 또 문제는 될 수가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가가 다시 100달러에 육박하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의 내일 발언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까지 들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공사 중인 경기 양주시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유족들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오종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복선 구간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급히 방향을 틀더니 도로 한가운데 공사장 안전시설물을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명은 그대로 튕겨나가 전봇대에 부딪혔고 어깨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운전자가 시속 40km 구간 도로에서 과속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유족은 사고 원인이 공사 현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명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얘가 이제 중심을 잃고 도로 쪽으로 가까이 오다가 이 안전패스를 지금 충돌하게 된 사건이거든요. 유족들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 당시 사고 현장 상황을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사고 다음 날 유족이 현장을 다시 찾아보니 커브길로 진입하는 차선이 도로 중앙 공사장 안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 공사장 앞에서 차선이 뚝 끊기는 데다가 급회전 구간이라 사고가 났을 때처럼 새벽엔 어디로 가야 할지 더 알기 어렵습니다. 도로를 점용해 공사할 때 노면의 기존 표시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에 어긋납니다. 실제로 인명사고 이후에야 뒤늦게 차선을 새로 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차선은 이처럼 흔적만 남아있고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이 제대로 주행할 수 있도록 방향 표시가 새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의 차선이 문제가 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경기 양주시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2년째 송전선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차선에 대한 안전 문제를 지적해왔고 결국 지자체가 지난 3월 펜스 주변 차선을 새로 칠하라고 공문까지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펜스만 치고 그냥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또 이 구간에서 사고도 몇 번 났고 그래서 늘 우리 주민들은 위험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이 과속 여부만 따져 수사를 끝내려 한다며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만 몰고 가는.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과속 여부를 먼저 살핀 뒤 이후 따져볼 문제란 입장입니다. 경기 양주시는 차선 도색을 권고할 수는 있어도 관리 책임은 한전에 있다는 입장이고 한전은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족은 차선폭 감소 표시나 위험 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도로공사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판례를 근거로 검찰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Who exactly am I? 나 그 모든 거 잊어버리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기억이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지는 거야.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은 최근 멕시코 시티에서 지갑 등 소지품을 빼앗기거나 도난당하는 한국인 여행자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로 음료수나 주류 같은 것을 건네 정신을 잃게 하거나 일부러 옷에 이물질을 묻히고서는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경남 고성군 마동호 인근에서 낚시용품을 건지기 위해 물에 들어간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미국에서 합성 대마를 군사 우편으로 몰래 들여와 경기 평택과 동두천 기지 소속 미군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20대 한국인 A씨 등 2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등 해외여행지에서 범죄에 단속된 것처럼 속인 뒤 수사를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1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63살 박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 중간 간부급인 차장 부장검사 인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고영건 4차장이 유임됐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표적인 정책 서민금융 상품 햇살론과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이용하는 햇살론 뉴스를 확대 공급하는 등 서민들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의 단속 시간을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합니다. 서울시가 추석 연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5일부터 27일까지는 평소대로 쓰레기를 내놔도 되지만 28일부터 30일 사이에는 대부분 자치구에서 배출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추수기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드기맥의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1년 전보다 7% 늘어난 878명 발생했고 쥐나 다람쥐 같은 설치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신증후군 출혈열 환자는 205명으로 66% 늘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현행 자본시장법이 사업보고서의 기후위기 대응정보 공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기후공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회사돈 횡령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나 낮은데요.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해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호우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서해안, 일부 전남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수도권에는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서해안과 동해안에 최고 12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부터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추가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9도, 대구 2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부분 25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5도, 부산 26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영서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제주도만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내륙은 맑고 일교차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사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설물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에서는 특권을 포기하라며 거듭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야당 분열 공작이라며 똘똘 뭉쳐야 한다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